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꽉 차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약대를 졸업해서 약대에서 지금 이제 약물 설계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을 주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약물을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약물 설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이제 화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또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고 또 좋게 만드는데 여기 몇 가지 그 화학 구조들을 갖고 와 봤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보기에, 그러니까 뭐 컬러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보기 위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물질들이 무엇이 있을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주 성분인 지금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성분으로서 이게 몸 안에 세로토닌 또 도파민 이런 것을 이제 분비하는 데 관여를 해서 우리가 기분이 좋게 하는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초콜릿에 테오브로민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추 아시죠? 여러분 고추에 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이렇게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성분인데 이게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매운맛을 내는 그런 주 성분으로서 이게 엔돌핀 몸 안에서 이제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해 가지고 기분을 또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포도 껍질의 주 성분 중에 하나인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도 껍질에서 발견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이제 항암 효과라든지 뭐 항염증 또 혈당을 좀 강화시키고 또 혈압을 낮추는 이런 이렇게 그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줘서 레스베라트롤 포도주에 이런 성분이 그러니까 포도 껍질 성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작용을 하고요. 이것은 카페인입니다. 우리가 커피나 무슨 차나 이런 데 보면 카페인 많이 들었죠? 카페인은 이렇게 구조가 생겼는데요. 이게 또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아데노신이라는 것을 활성을 또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이거는 각성작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수용체에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그냥 나는 잠자는데 상관없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좀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그런 각성작용을 하는 게 이 카페인이고요. 그다음 이것은 무엇이냐?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뇌에서 그 기쁨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작용해가지고 사랑을 느끼거나 또 기쁨, 그러니까 열정 그런 걸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은 도파민이다 그러면 몸 안에 도파민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로서 이렇게 도파민이 그러니까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뭐 사랑스러운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몸 안에서 이렇게 분비하게 만들고 그게 도파민 수용체에 이렇게 작용을 하면 또 신호 전달이 셀 안에 그 세포 안에 어떠한 신호가 전달돼 가지고 또 이렇게 결과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끔 하는데 도파민 아주 또 일반인들도 잘 아는 그런 그 물질 도파민 이렇게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세로토닌 잠깐 얘기를 했죠. 세로토닌 우리 낮에 또 햇빛을 잘 받고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또 아미노산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구조가 변형이 돼서 그럼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뇌 안에 세로토닌은 또 세로토닌 수용체가 있어요.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작용할 때 그것하고 딱 만나는 그런 수용체가 있어서 세로토닌은 세로토닌 수용체에 상호작용을 해서 이것도 행복감, 또 만족감, 또 평온함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또 내인성, 이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죠. 또 낮에 햇빛을 잘 받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이게 밤에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하는 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이렇게 몸 안에서 화학적으로 변환이 돼서 또 잠을 잘 자게 합니다. 낮에 밖에서 활동도 하고 그럼 밤에 잠도 잘 자고 해요. 이런 것들이 각각 작용하는 수용체가 몸 안에 있고요.
또 이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음식물 그런 걸로 주어지죠. 그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또 그것을 인지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그런 작용을 하게 만드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화학적인 반응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지만 누구하고 누구 만나는 우리 친구들끼리도 누구랑 누구랑은 뭐 잘 통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필이 잘 통해, 또 요즘에는 뭐 케미가 잘 통해 이러잖아요. 이게 케미가 이제 케미스트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 뭐 어떠한 상황 이런 거 만나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화학 반응이 몸 안에서도 또 일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 좀 안 맞는다 뭐 상황이 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한테는 이렇게 각각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약을 만든다. 그럼 새로운 약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약을 만들 때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약이 만들어지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주로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런 미국 인디언들이 하다가 어떤 풀을 좀 붙여봤더니 뭐 상처 같은 데 잘 낫더라. 그럼 경험을 축적하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런 풀을 좀 먹었더니 뭐 좋더라. 아니고 어떤 건 예쁜 버섯 먹었더니 이게 좀 몸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피하고 이런 건 좋다. 이런 것들 경험이 축적되는데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자연에서의 물질 이런 것들도 어떠한 성분이 이런 작용을 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분석화학 이런 것이 발전돼 가지고 뭐 식물 유래 또는 동물 유래 이런 물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떠한 고추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 성분이 있는데 그런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조도 밝히고 그다음에 뭐 현상도 이해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걸로 유래해가지고 그 천연물에서 유래된 그런 약물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약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신약 개발을 할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한 가지 좀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선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이다. 옛날에는 과학이 오기 전에는 몸이 아프다 이러면 뭐 잘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뭐 조상이 뭐 어떻게 하느냐, 몸 안에 있는 뭐 정령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귀신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무슨 이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뭐 지금 현세에서도 지금 이렇게 문명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미신적인 요소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잘못해서 이런 거라기보다 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것이 감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이 개발되는 건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주로는 이제 그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질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은 건강한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나 그런 거를 많이 일으키지 않으면서 질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표적 단백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그런데 양궁 잘하죠? 권총, 사격도 잘하죠? 이런 표적을 놓고 관역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어떠한 질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부분을 공략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질환을 갖다가 이제 제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표적 단백질을 찾고 그 표적 단백질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쥐에서 이걸 제거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정말 약에 개발하는데 표적으로다가 괜찮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물질을 찾는 유효 물질을 찾는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만약 우리 회사에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쫙 테스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가상 검색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아직 물질 만들기 전 또는 사기 전에라도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이 그런 작용을 할까 하는 것을 컴퓨터상에서 보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이 또는 어떤 이렇게 물질이 여기 효과적인 것이 나온 게 논문이나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그것과 그럼 비슷한 물질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본다든지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전략을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물질이 발굴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히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야구에서도 딱 히트
치고 하듯이 효과 있는 물질 히치 나오면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유효 물질인지 또 검증하는 그런 이제 그 생물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농도도 높여보고 해서 실제로 약효가 농도에 비례해가지고 있는지 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뭐 저해를 하는지 또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물질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최적화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사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이 이쪽 부분에 이제 먼저 이제 유래해가지고서 많이 쓰이다가 요즘은 뭐 전 과정에 다 쓰이는데 최적화라고 할 때는 일단은 제1의 목표는 약은 약효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표적을 만약에 뭐 저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해 적용이 충분히 나오느냐 구조를 바꿔봐가지고 좀 더 이제 그런 활성이 높은 물질을 만들고 그런데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약효라고 하는 게 효과라고 하는 것과 함께 거의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으로서의 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물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주사 맞는 거 좋아요 하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특이한 학생이 좀 몇몇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사 맞는 거 나 좀 별로다. 주사 맞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강아지들도 주사 맞는 거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싫어해요. 근데 약을 보통 개발할 때는 경구용 투여제, 이렇게 알약 같이 경구용 투여제를 갖다가 하는 걸 목표로 해요. 물론 경구용 투여제로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주사제로 바꾼다든지 뭐 제형을 바꾸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약은 주사로밖에 못 쓰는 약물이 있어요. 혹시 주사만 가능한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무슨 약? 백신도 맞습니다. 우리가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약물 중에서 주사로만 가능한 약물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인슐린 그런 게 있죠? 그래요. 인슐린은 사실은 췌장에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혈당 강화를 하는 물질인데 몸 안에서는 아까 뭐 도파민, 세로토닌 등등 해가지고 어떠한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게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혈당 강화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고 끝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게 조절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건강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질병 있는 사람은 그게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혈당을 낮춰야지 되는데 그 물질이 뭐 안 만들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외부에서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몸 안에서는 이게 벌써 몸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괜찮은데 외부에서 주어진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인슐린 혹시 주변에 환자분이 있으면 매일같이 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인슐린을 먹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먹었던 불고기, 뭐 갈비, 뭐 삼겹살 이런 것처럼 왜냐면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펩타이드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아미노산이 좀 연결된 거는 펩타이드라고 그게 훨씬 사이즈가 크기가 크면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기 먹고 이런 거 하듯이 이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그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들이 그게 가수분해가 돼가지고 이게 소화 효소 이런 거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 때 그렇게 많이 할머니랑 생일잔치 하면서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배가 고파요. 다 소화가 돼서 그렇죠. 인슐린 먹었다면은 다 이렇게 소화되는 것처럼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작용을 못해서 그거는 주사제로 바로 혈액에다가 넣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성이라고 할 때는 약으로서 약물성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경구투여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먹어가지고 위장관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물에도 좀 잘 녹아야 되고 우리 몸이 물로 70% 이상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포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아니면 위장관에서 쏙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배설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혈류로 전신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위장관도 통과해야 되고 세포막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약물이 어느 정도 물하고 친한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그 인지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질하고 좀 친하면서 하지만 너무 친하다 그러면 거기에 박혀서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친수성 또는 소수성, 뭐 친유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약으로서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거가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가 너무 빨리 돼버린다. 그러면 혈중 농도가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사가 안 되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몸 안에 들어서 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있죠.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죽고 하는 게 사람의 피할 수 없는 것이듯이 약으로서는 몸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돼요. 흡수가 돼가지고 그다음 전신에 분포가 돼가지고 또 대사가 돼서 배설돼야 되는 게 약의 성질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르면 조금 더 느리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너무 안 되면 또 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의학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약의 구조, 그러니까 물질의 구조를 변형을 해가지고 그런 약효를 높이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는 약물의 물성을 좋게 하는데도 이렇게 구조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연에서 유래된 거는 그걸 그대로 써야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약효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뭐 위장 뭐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면 참고 그냥 먹을 것이냐? 아니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자극이 되는구나. 그러면 자극을 하지 않도록 구조 변형을 해가지고 훨씬 더 유용한 약물로 이제 변환시켜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게 최적화입니다. 약의 효과도 높이면서 약물의 물성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독성, 부작용 낮출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낮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약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특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 보호를 해주는 거야. 이 개발한 사람들한테 이제 권한을 뭐 20년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가 물질을 찾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뭐 경쟁 회사가 벌써 이걸 특허를 걸어놨다. 그럼 그거를 계속 개발하면 그다음에 막 로열티를 막 줘야 되기 때문에 약물 개발할 때는 새로운 구조로 내가 특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최적화 이런 거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물질을 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하는 거니까 그게 효과가 좋은 유용한 물질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사람한테 써야죠. 우리가 사람한테 쓰는 약물을 만드는데 사람한테 쓰기 전에 이게 안전한가 하는 것을 동물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걸 전임상 시험이라고 해서 동물을 가지고 써서 안전한가, 세이프한가를 먼저 봅니다. 근데 동물한테 했더니 동물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뭐 죽어요. 그러면은 사람한테 쓰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동물한테 용량도 쫙 다르게 해가지고선 어느 정도 용량일 때 이렇게 효과가 나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액 중에 농도,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먼저 먹은 다음에 또는 얼마 있다가 효과가 나고 얼마 있다가 뭐 대사돼서 배설된다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하고요. 여기서도 괜찮다, 효과도 잘 나오고 약물성도 괜찮고 부작용도 적응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한테 쓰는 임상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옆 친구한테 이거 아스피린이야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케미컬 구조를 그냥 합성을 하는 거지만 약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 약으로 허가를 받기 전에 임상 시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혹시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식약처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은 FDA. 그래서 허가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시험용으로 하는 약물이다. 아직 허가받은 약은 아니지만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 1상에서 시험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안전한가를 봐요. 그 다음에 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임상 2상에 가서 환자들한테 써가지고 약효가 있느냐. 안전한 거나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통과가 된다. 그럼 3상에서는 좀 더 많은 우리나라만 테스트했다 그러면은 다른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이렇게 아메리카나 이런 지역에 해가지고 다른 전자군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임상 1, 2, 3상을 다 지나게 된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허가기관에 제출하면 다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이게 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된다. 그러면은 약으로 나와서 이게 약국에서 우리가 사는 약물 또는 의사 처방받는 약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허가받아가지고 이게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상 반응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안에 그 서에 그 인서트 페이퍼 거기다가 기록을 한다든지 주의사항
근데 너무 또 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 마켓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을 하는 데는 지금 좀 전에 내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아주 똘똘한 학생이 와서 약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바이올로직스입니까? 뭐 이러면서 바이오 드럭이 있고 케미컬 드럭이 있는데요. 사실 뭐 크게 봐가지고 조금 나누긴 하지만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물질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체나 단백질 약물 신약 이런 거를 바이오 신약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냥 이렇게 케미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케미컬 이제 화학 물질 신약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약물들은 뭐 아스피린, 타이레놀 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합성 신약에 해당이 되는데 말한 대로 펩타이드도 사실 케미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뭐 바이오 드럭 아니면 케미컬 드럭 나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물성이나 이런 테스트된 또 자료들을 잘 이거를 또 집대성을 해야 되고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거는 어떤 한 전공자가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다학제적이다 합니다. 화학도 이해해야 되고 또 생물학적인 것도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 몸은 인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그 제약 없이다 그러면은 그 마켓에 대한 그 경제 또는 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특허를 걸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가 같이 화음을 내듯이 이거는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하나의 물질을 만든다 할 때도 크게 봐가지고는 화학적인 요소 또는 생물학적인 요소 이런 것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보면 평균 한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하고요. 하나의 약물 만드는데 평균 1조 원 정도 듭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1조 원. 감도 잘 안 잡혀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느냐, 그리고 성공률을 높이느냐 하는 게 뭐 가장 큰 관건이죠.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환자들한테 지금 뭐 약이 필요한 환자들한테 좋은 약을 빨리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뭐 경제적으로 봐가지고도요. 개발 비용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단축시키면 비용도 감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빨리 내가 이제 마켓에 우리 약이 나간다. 그러면 이 지금 환자가 약이 없던 부분에서 우리 약이 여기를 다 지금 이 환자들을 우리 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지금 모든 아주 신기술이 가장 뭐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야가 신약개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와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성공률을 높인다 하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 주변 학문에 있어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신약개발하는 데서는 굉장히 그걸 빨리 흡수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또 이제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곳이 신약개발 분야인데요. 이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현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컴퓨터상에서 이제 그 예측하면서 재현해 보는 것으로서요. 최근 들어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컴퓨터가 우리 그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다 해가지고 우리 손 안에서 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T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게 이 분야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신약 개발의 전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이제 개발돼 가지고 활용이 되는데 이제 2013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제 세 분의 이 계산화학자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마틴 카플러스, 스탠포드의 마이클 레빗, 또 저기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의 에리얼 워셔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계산화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받으셨고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를 해서 하는 그러면 뭐 예가 있느냐? 예가 아주 많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글리백 혹시 들어본 사람? 몇 분 계시네요.
글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이라고 하는, 우리 암이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죠, 질환이죠. 근데 이런 혈액암 치료제로서 이제 등장했는데, 이것은 단백질의 이런 3차원 구조 규명을 활용해가지고 최초의 암세포 특이적인 신개념 항생제로서 스위스에 있는 노바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2001년에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그 면적도 작고요, 인구도 적어요. 그래도 굉장히 뭐 정밀화학이나 그런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죠. 아주 훌륭한 뭐 과학자들도 많으시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두뇌 집약적이고 사실 성공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를 하지 않는 것만은 안전한 길만 가겠다 하는 사람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약물이 지금 개발되는데 한 500~600개의 그런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고 해요. 거의 많은 것은 떨어져요. 그래도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서 그런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극복하려고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성공을 하는구나. 굉장히 이거는 두뇌 집약적이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스가 이제 노바티스라고 한, 노바티스 또 우리가 뒤에 다루게 될 제가 타미플루 이런 거 들어봤죠? 로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 물론 이제 원래 그게 개발된 거는 길리아드 사이언티스트 했지만 어쨌든 로슈, 뭐 지금 노바티스, 뭐 세계에서 탑 손꼽히는 제약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이제 매출액이 한 50억 불 정도 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이게 이런 단백질, 질환, 아까 표적 단백질 얘기했죠. 표적 단백질로 이거는 BCR 에이블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인산화 효소가 이 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효소를 억제를 하면 암이 막 자라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디자인된, 설계된 약물로 이제 나왔습니다. 성공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윌렌자, 타미플루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 방법으로 해서 이미 마켓에 나왔고, 지금도 이제 많은 약물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 설계다 했을 때 물론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있지만 크게 봐가지고 기술을 두 분류로 나누자면, 표적 단백질의 이런 3차원 구조가 있는 경우, 그러면 3차원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정보가, 구조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약물 디자인하는 아주 이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도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3차원 구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도파민 수용체에 이제 우리가 뭐 파킨슨 병이다 이런 것이 도파민 이제 그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도파민하고 비슷한 물질을 외부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런 작용을 하게끔 약물 설계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도파민의 수용체 구조가 나온 거는 최근이지만 그 전에도 많이 이제 개발된 게 많은 물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활성을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하니까 이게 좋아졌다, 어떻게 하니까 좀 안 좋아졌다, 그런 구조 활성 상관관계를 보고서 약물 개발하는 식의 리간드 기반 약물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뭐 바이오 인포마틱스 하듯이 생물정보학 하듯이 화학정보학도 있습니다. 케미 인포마틱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거랑 비슷한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좀 대단위로 보는 그런 방식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봅니다. 리간 베이스, 스트럭처 베이스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물질을 찾고요. 예를 들면 어떠한 물질이 그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효과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분자적인 뼈대 이런 거를 파마코포어라고 가지고 양리작용단이라고 하거든요. 양리작용단은 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 주거나 받거나 또는 소수성 결합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차지,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마이너스 차지랑 굉장히 강한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게 약물이 이제 약효를 얻어내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표적이 있으니까 표적 단백질이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호작용을 잘할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치하는 걸 찾아보는 방식을 이제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구조는 좀 이따 나중에 보고, 이게 지금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약물이 표적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하고 같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게 몸 안에 박스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보기 쉽게 이렇게 돼 있는데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표적 단백질에 타미플루라고 하는 이거 디자인된 약물이 들어가가지고 상호작용을 잘 하는데 특히 이러이러한 상호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컴퓨터 영상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효과적인 약물 설계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이런 걸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타미플루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 나왔지만 바이러스다. 그럼 외부에서 우리 몸에 이제 침입을 하죠. 최근에도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 뭐 질환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러면 신종플루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좀 동영상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좀 보여주겠는데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웃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하나가 다른 친구랑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뭐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된 친구가 자기가 막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런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감염도 일으키고 하는데 이러한 바이러스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겉에 표면에 어떠한 단백질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요. 감염된 친구가 다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감염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몸 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호흡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술술 들어와 가지고 흘러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생긴 거를 지금 보면 겉에 이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표면에. 크게 봐가지고는 이게 헤마글루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아주 특징적으로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른 단백질이 있는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표면에 이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우리 몸을 숙주로 쓰는데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마구마구 번창을 하려면 다 에너지가 쓰이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세포 표면에 CR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헤마글루틴이라는 단백질과 이렇게 손을 잡듯이 악수를 하듯이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쑥 잘 들어오게 합니다. 세포 안으로 둥둥 들어와가지고 여기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게 깨져요. 깨진다. 그럼 여기 핵산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핵 있어요. 세포에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핵산 이런 거에서 우리 몸에 이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공장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장 시스템이 있는데 밖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의 핵산 이런 게 이런 우리 공장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바이러스의 뭐 핵산,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게 감염된 사람의 그 에너지를 쓰니까 그 단백질 핵산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이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면 이건 나가야죠.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살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후손들을 마구마구 만들어가지고 방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만드는데 나갈 때에도 아까 말한 헤마글루틴과 CR산이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게 쑥 들어오는데 좋았지만 나갈 때 이게 잡혀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이거를 이 결합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깨고선 슉 나가가지고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개가 이제 번창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감염을 막 시키게 번창을 한단 말이에요. 방출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용해서 이게 감염된 사람은 막 열도 많이 나고 막 힘들어요. 몸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뉴라미니데이즈 말한 대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바이러스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헤마글루틴 세포가 이제 인체에 감염될 때 표면에 수용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다. 여기 CR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요. 뉴라미니데이즈는 이거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뉴라미니데이즈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뉴라미니데이즈도 이렇게 다 그 부피가 있고 그래요. 부피가 있는 단백질로서 이게 지금 단백질도 다 탄소, 뭐 산소, 질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단백질도 이런 케미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거대 분자여서 그렇죠. 그리고
신종플루 약이 지금 우리가 감염된 사람한테 쓰잖아요. 어떻게 몸으로 들어가냐? 약을 이제 감염됐으니까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어유 힘들어요. 그래도 약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식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거쳐서 여기서 말한 대로 약은 이게 분해가 돼야 돼요. 막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흡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위장관을 통해서 또 흡수가 되고 그래서 이게 혈류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전신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 약이 쭉 들어와가지고 이 혈류를 따라서 전신에 작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감염된 부위까지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된 부위까지 가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방출되기 전 단계에 이 뉴라미니제가 이거를 끊는 식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약물이 여기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 끊는 작용을 못하게 막아요.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 저해 작용을 통해서 이거가 방출이 돼야지 이제 끊어야지 밖으로 나가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미니데이즈 저해제인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자체를 죽인다기보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략은 여러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전략을 해서 지금 성공해서 이 학생이 다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힘들어 하다가 다시 이렇게 웃게 됐네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물 들어본 사람 있어요? 타미플루? 최근에도 뭐 막 이렇게 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타미플루는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항바이러스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바이러스 이제 확산의 역할을 하는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것을 표적 단백질로 해서 이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을 막는 식으로 해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이렇게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완전 CR산하고 결합을 하는데 CR산보다 더 강하게 결합해가지고 원래 작용하는 것을 막고요. 이것은 이제 길리아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주 개발자가 이 한국계 김정은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박사님이 아주 많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아주 창업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구조 기반,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기반해서 효소 저해제를 설계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1994년에 네이처 릴렌자 논문이 나온 것을 토대로 구상을 하셔가지고요. 왜냐하면 릴렌자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이지만 치료 또는 예방 쓰이는 흡입형 제제, 흡입형. 근데 이제 경구형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94년에 이 구상을 해서 96년에 치료제로서 먹는 약약으로서 개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년, 15년 막 걸린다고 했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공을 거두고 이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개발을 했지만 더 큰 제약사인 로슈에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특허권을 판매해서 로슈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99년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게 환자를 그 병적 상태를 치료하는 것도 그렇지만 매출을 보세요. 굉장히 이제 그것도 전 세계 마켓에 큰 작용을 하는 약물로서 아직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타미플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타미플루 다음 이렇게 캡슐 이런 것만 생각하죠. 이거 근데 그래서 제가 뭘 전공하세요? 그러면은 약물 설계, 드럭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캡슐에 위에는 노란색, 아래는 하얀색 그거 디자인하세요? 그러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물질을 화학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물을 만들까? 케미칼 구조를 이렇게 변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것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표적 단백질에 아까 짝대기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다 탄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이 부피가 있습니다. 부피가 있고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효소라고 하는 거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질이 들어가가지고 프로덕트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적 단백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면에 어떤 거는 물하고 친한 부위가 있고 이거는 기름하고 친한 이런 성질이 있어요. 아미노산에
이 사이드 체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활성 부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결합. 이것도 물질도 이렇게 부피가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수소 결합도 하고 소수점 결합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를 잘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단백질의 아미노산들과 이렇게 상호 결합을 하는 것이 이게 이 약물이 작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다 컴퓨터로 디자인됐고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윌렌사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 결정해가지고 다 이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약물보다 더 좋은 약물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다른 표적의 새로운 약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직 합성하기 전에도 구조를 그려서 여기다 3차원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여러 가지 수소 결합한다든지 뭐 여기에 그 소수점 결합을 한다든지 이온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이게 결합이 잘 되겠구나 그러면은 적은 양으로도 이것을 뭐 약효를 낼 수 있겠고, 결합이 잘 안 되면 좀 어렵다든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뭐 연구실이고요. 우리 방에서 다양한 의여제대학교라 가지고 지금 뭐 남자 그 박사후 연구생들도 있긴 한데 지금 여자 학생들, 여학생들도 과학에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뭐 이건 남녀 구별은 없어요. 우리 학교.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고요. 이런 것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약물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